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은 무려 5천년에 걸쳐 이어져 온 고대 문명으로 수많은 흥망성쇠와 변화, 건설과 붕괴를 거듭해 왔습니다. 황허 유역에서 시작된 인류의 첫 발자취부터 오늘날 세계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선택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장엄하면서도 복합적인 하나의 거대한 역사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대한 중국 5천년 역사를 핵심만을 추려 간결하게 정리하되 각 왕조가 남긴 사상과 가치 그리고 깊은 교훈의 흐름은 그대로 담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들은 현대 중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역사가 곧 현재를 설명하는 해답임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1. 중화 문명의 기원. 인류가 처음 황허에 발을 디디다 진한탕과 같은 찬란한 제국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천자나 천명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기 전부터 이 땅에는 이미 인류의 발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중국 대륙에는 수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이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ста 베이징 원인, 북경원인 페킹맨 절입니다. 청북의 20년대 저우커우덴 초코우디엔 동굴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약 7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인류가 이미 불을 사용하고 석기를 제작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화나 전설이 아닌 전 세계 학계가 인정한 고고학적 실체로서 동아시아 인류 진화세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약 6만 5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유전학 연구 결과 그들이 중국 지역에도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황허와 장강 유역 전반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생활 흔적들은 이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기원전 8천년에서 3천년 사이의 신석기 시대는 인류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을 넘어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을 길들이며 안정적인 마을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시안 인근에서 발견된 반파 변포, 문화 유적은 원형 혹은 반지하식 주거지와 배수시설을 갖춘 마을 구조를 보여주며 당시 사회 조직과 기술적 사고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기원전 5천년 다음 3000년경에 앙사오 양사오 문화에서는 기하학 문양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형상화한 정교한 토기가 발견됩니다. 이는 예술적 감각과 함께 이미 정신적 의례적 요소가 고대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황허는 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잦은 범람과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인해 중국의 슬픔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강이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양의 비옥한 황토를 남기며 농경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대 중국인들은 조, 벼, 콩, 박과류를 재배하고 개, 돼지, 닭을 가축화하며 자급자족형 농경사회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농업의 정착은 단순한 식량 확보를 넘어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장인, 제사장, 공동체 지도자와 같은 역할이 분화되며 훗날 국가 성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편 장강 하류의 허무두, 태차의 무두, 저해무두 문화는 남중국 지역에서도 기원전 5천년 무렵 이미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며 북방의 황허 문명과 남방의 장강 문명이라는 두 개의 문명 중심이 병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얼리터우, 룽산, 마자야오 등의 유적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확인됩니다. 사회 내부의 계층 분화가 뚜렷해지고 공동체 시설과 방어용 성벽, 부장품이 풍부한 귀족 무덤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지도자 혹은 씨족 수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 계층의 형성을 의미하며 훗날 하나라와 같은 초기 왕조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거북 등딱지나 동물뼈에 새겨진 상징들은 아직 완전한 문자 체계라 보기는 어렵지만
후대의 한자로 발전하는 원형, 즉 문자 문화의 씨앗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중화 문명의 기원은 단일한 순간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선택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기 중국 정사에 기록된 최초의 새 왕조, 상주 선사 시대를 지나 농경 사회가 자리 잡은 이후 중국은 역사상 최초의 국가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 놓인 왕조가 바로 철차대이, 샤, 상상, 주, 조차대로 흔히 3대 산다이암라 불립니다. 이 시기는 씨족과 부족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권력과 규범을 갖춘 초기 국가로 이행하던 과도기였습니다. 다만 새 왕조의 역사적 실자해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중 하 왕조는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 왕조는 전통 사서에 기록된 중국 최초의 왕조입니다. 사마천의 지사기와 칠상서에 따르면 하 왕조는 홍수를 다스린 공적으로 추앙받은 하우 이트슈단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하우 사후에는 그의 아들 토마르스게 키데란스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는 능력에 따른 선양에서 혈통에 의한 세습으로 전환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역사에서 세습 군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왕조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동시대 문자 기록이나 확정적인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현대 역사학자들은 하왕조를 전설적 왕조로 분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난성의 얼리토, 유적은 기원전 약 2700년경의 대규모 유적으로 성곽과 궁전 계층화된 사회구조의 흔적을 보여주며 하왕조와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왕조는 약 400년간 존속했으며 폭정과 사치를 일삼았다고 전해지는 걸왕지의 왕태에 이르러 멸망합니다. 전설 속 주지용님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결국 하왕조는 법성탕청탕에 의해 무너지고 상왕조로 교체됩니다. 상왕조는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고고학과 문헌을 통해 실존이 명확히 입증된 왕조입니다. 허난성 안양의 젖은 은어인 무도에서 발견된 갑골문, 거북 껍질과 동물뼈에 새긴 전복 기록은 기원전 약 1600년에서 1046년 사이 상왕조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합니다. 갑골문은 한자의 원형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왕의 계보, 조상 숭배 의례, 제사와 전복 과정, 주요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상왕조가 이미 고도로 발달한 정치 종교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왕조는 특히 청동기 문명의 비약적 발전으로 유명합니다. 제사용 솥과 무기, 악기 등 정교한 청동 유물들은 당시 기술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건국자 성탕은 덕치와 이상을 갖춘 군주로 묘사되지만 시간이 흐르며 왕권은 점차 타락합니다. 마지막 군주인 자호왕은 잔혹한 통치와 달기, 다지와의 일화로 유명하며 이러한 도덕적 붕괴는 왕조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상왕조는 모갸 전투에서 주무왕에게 패배하며 500여 년의 역사를 마감합니다. 상왕조를 계승한 주왕조는 기원전 1046년부터 256년까지 이어진 중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조입니다. 동시에 중국 전통 봉건 질서의 기초를 확립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무왕은 상을 멸망시킨 뒤 천명 더치가티안민고치라는 정치 이념을 내세워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통치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2000년 넘게 중국 정치 사상의 핵심 논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왕조는 크게 서주와 동주로 나뉩니다. 서주 시대에는 수도를 현재의 시안 일대에 두고 천자를 정점으로 한 봉건 분권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71년 외적의 침입으로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지면서 동주가 시작되고 중앙 권력은 급속히 약화됩니다. 이로써 춘추전국 시대라는 장기적인 혼란과 전쟁의 시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군신부자 장유 관계를 중시하는 예리 이타와 위계 질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습니다.
제후와 귀족들은 각자의 영지를 다스리는 대신 천재계 충성과 공납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또한 주왕조는 중국 고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형체를 갖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자 체계는 점차 정비되고 의례와 제도가 표준화되었으며 이후 공자와 제자백가로 이어지는 철학 사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농민, 귀족, 지배층으로 분화된 사회구조 역시 이 시대에 뚜렷하게 자리 잡으며 중국 고대 국가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3. 춘추 전국시대, 대혼란의 시대, 그리고 중화지성의 탄생, 주왕실의 권위가 무너지자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중국은 채너 춘추 시대, 기원전 777-376년과 전국시대, 기원전 477-21년 라는 두 개의 격동기를 연속으로 겪게 됩니다. 약 500년에 걸친 이 시기는 끝없는 전쟁과 유혈로 점철된 대혼란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중국 고대 사상이 폭발적으로 꽃피운 지적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춘추 시대는 주왕실이 실질적 통치력을 상실하고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시작됩니다. 과거 주왕조로부터 봉토를 받았던 제후들은 점차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서로를 공격하며 각지의 권력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철은 춘추에는 이 시기 중국 전역에 130개가 넘는 소국이 존재했으며 그중 제진초, 송진로 등의 나라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패자바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강력한 제후가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 주왕실의 권위를 보좌하고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으며 제왕공과 진문공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러나 패자의 등장은 곧 주왕조의 몰락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했고 더 큰 전쟁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75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본격적인 전국시대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소국들이 흡수 멸망하며 결국 전국칠웅이라 불리는 7강국, 제, 초, 연, 한, 조, 위, 진, 만이 남게 됩니다. 각 국가는 생존을 위해 영토 확장, 행정개혁, 군사 강화, 법제도의 정비에 사활을 걸었고 주왕실은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밀려나 이름만 남은 존재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국은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법치 사상이 있었습니다. 도덕과 혈통보다 법과 제도, 통치의 효율을 중시하는 이 사상은 전쟁의 시대에 가장 실용적인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진나라의 짜오고 상항의 샹양 츠츠입니다. 진효공치에서 단행된 상항의 변법은 엄격한 법률, 농업과 군공장려, 공정한 상벌, 귀족 특권의 철폐를 골자로 했고 이로 인해 변방의 후진국으로 여겨지던 진나라는 단숨에 최강의 군사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변화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위나라는 이괴와 위문우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행정제도를 정비했고 전문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청동 무기는 철기로 대체되었고 귀족 중심의 전차 전투는 보병과 기병 위주의 실전 전술로 바뀌어갔습니다.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쟁 기계처럼 작동하던 극단적인 군사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혼란의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인류사적 사유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백가쟁명, 바이자정밍 참의의 시대가 열립니다. 약 300년에 걸쳐 수많은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며 후대 중국 문명의 정신적 뿌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자는 인의 예와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을 정립해 2000년 넘게 이어질 도덕 질서의 기초를 마련했고 노자와 장자는 인위적 통치를 거부하며 자연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 도가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한비자는 강력한 법과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법가의 이론을 집대성했고 묵자는 전쟁을 비판하며 평등한 사랑과 실용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명가, 음양가, 농가 등 다양한 학파가 난립하며 혼란한 현실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시대의 전쟁은 더 이상 국지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동원되는 전면전이 일상화되었고 적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전쟁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진과 조가 맞붙은 장평 전투에서는 조나라 병사 40만 명이 집단 학살당하며 이 시대 전쟁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만후퇴, 포위선멸, 이간책과 같은 고도의 전략이 정교하게 활용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서 각국은 점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분열된 상태로는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내부 갈등에 빠져 흔들리는 동안 진나라는 냉정하고 규율 있는 국가 운영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내부 개혁과 군사력, 그리고 타국의 혼란을 기회로 삼는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지는 차례로 경쟁자들을 무너뜨리며 마침내 천하통일을 향한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4. 진나라와 중국 통일의 여정. 변방에서 최초의 제국으로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며 혼전을 벌이던 가운데 서쪽 변방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짜-진, 킨나디아스입니다. 중원 국가들로부터 반개화된 변방국이라 멸시받던 이 나라는 훗날 중국 전역을 통일한 최초의 제국을 탄생시킬 주역이 됩니다. 진나라는 위수상류, 오늘날의 산시성 일대에 자리한 소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목민족과 맞닿아 있어 끊임없는 충돌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형식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전투에 익숙한 사회적 성향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원의 여러 나라가 여전히 예약과 귀족 질서에 매달리고 있을 때 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기원전 4세기 진효공이 법가 사상가 모모이스 상강, 샹양 밸런스를 등용하면서 찾아옵니다. 상강의 변법 아래에서 진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귀족이라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곧 지위와 보상의 기준이 되었으며 무능한 자는 신분을 막론하고 도태되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실적이 국가를 움직이는 원리가 확립된 것입니다. 상항은 또한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개간을 추진했으며 타국 출신 인재와 주민의 유입을 허용했습니다. 땅을 개척하면 토지를 주고 전장에서 공을 세우면 신분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와 군사력은 급격히 증가했고 진나라는 규율과 효율로 움직이는 강력한 전쟁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는 훗날 제후국들을 차례로 병합할 수 있는 결정적 토대가 됩니다. 기원전 2436년 불과 13세의 나이로 즉위한 영정잉정은 선대의 성과를 계승해 진나라를 정복 전쟁의 정점으로 이끕니다. 다른 제후들이 패권 다툼에 만족할 때 그는 중국 전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원전 240년부터 225년까지 진은 한조위초 연제를 차례로 멸망시키며 마침내 천하를 손에 넣습니다. 진의 전략은 신속하고 냉혹했습니다. 동맹을 맺을 틈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공격했으며 저항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항복한 병사 수십만을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잔혹함은 공포를 낳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진의 징역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15년 영정은 스스로를 진시황, 친시황이 지라칭하며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호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체제의 선언이었습니다. 제후와 봉건 질서는 폐지되고 모든 영토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중앙집권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시황은 권력 강화를 위해 일련의 통합정책을 단행합니다. 도량형과 화폐, 문자를 통일하고 전국을 316군으로 나누어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제국 전역을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 축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국가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제도만큼이나 사상 통제에도 집착했습니다. 재상도기사리 시다의 주도로 분석앵류 정책이 시행되었고 법과 이외의 사상, 특히 유가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제거하고 사상을 단일화함으로써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진나라는 시황제릉과 병마용, 거대한 궁전과 수천 리에 이르는 도로 등 초대형 토목 공사를 잇따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수백만의 백성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가혹한 세금과 부역으로 민심은 급속히 이반합니다. 기원전 210년 순행 도중 진시황이 붕어하자 제국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뒤를 이은 세로회후하이는 환관녀 조고 제라오까오에게 조정의 실권을 빼앗겼고 폭정과 혼란 속에서 각지에서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불과 2년 뒤 진승 오광의 난이 봉기하며 진나라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기원전 206년 건국 후 고작 15년 만에 진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만큼 짧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이 구축한 중앙집권 제국의 틀은 이후 2000년 넘게 중국 왕조의 기본 모델로 계승됩니다. 진시황은 시작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폭군이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탁월한 조직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그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한어찬 왕조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태평성대 진나라가 급격히 붕괴한 뒤 중국 대륙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전 속에서 귀족도 명문도 아닌 한 평민 출신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나서 유방, 류방차스입니다. 그는 전란을 딛고 일어나 한 왕조를 세우며 400년이 넘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왕조는 이후 중국의 정치, 지사회, 사상 구조를 결정지은 근간이 되었고 그 영향은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 왕조는 트와 서한 기원전 202년, 서기 9년과 동안서기 25년, B20년 도순으로 나뉘며 그 사이 잠시 왕망이 세운 신진 왕조가 존재합니다. 비록 중간에 단절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시대는 중국 고대사에서 드물게 장기간 지속된 태평성대로 평가됩니다. 경제와 군사, 문화와 사상 전반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한 왕조의 창업자인 유방은 원래 폐연에서 하급 관리로 일하던 평민이었습니다. 진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반란군에 합류해 세력을 키웠고 끝내 초나라 명문 출신의 군사 귀족 항구 사오직 샹듀와의 4년간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기원전 202년 그는 한 고조로 즉위해 수도를 장안에 정하고 한 왕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한 왕조의 통치는 진나라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진이 엄격한 법치와 사상 탄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는 법치와 유교를 절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한 문제와 한 경제 시기에는 무이치, 찬우웨이, 다즈지체난즈를 표방하며 세금을 낮추고 형벌을 완화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한 왕조의 진정한 전성기는 한 무제, 제위 기원전 187년 시대에 찾아옵니다. 그는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으며 유교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태학을 설립하고 유교 경전에 기반한 관리 선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훗날 과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유교는 단순한 학문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한 무제는 적극적인 군사 원정을 통해 북방의 유목 연맹인 흉노를 압박했습니다. 장기간의 전쟁 끝에 흉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신장과 몽골 일대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비당일 실크로드 선로를 개척해 중국을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있는 교역망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물자와 사상, 문화가 광범위하게 교류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 왕조가 장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교한 행정체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를 주군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지방을 통치하게 함으로써 주나라식 봉건 분권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안정된 법률과 합리적인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뒷받침했고 대규모 군대와 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왕조 역시 내부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무제사 후 외척과 황관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권력 다툼이 격화됩니다. 귀족과 대지주층이 성장하며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서기 9년에는 왕망이 제위를 찬탈해 신왕조를 씁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신왕조는 15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후 유방의 후손인 유수, 즉 한 광무제가 한 왕조를 부흥시켜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며 동안시대가 시작됩니다. 동안은 서한만큼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이어갔고 남방으로의 세력 확장을 통해 교지 오늘날 베트남 북부, 운남과 서남 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안 역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환관의 전횡과 조정 내부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토지는 대지주에게 집중되며 농민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 결과 서기 184년 대규모 밀란인 황건적의 난이 발생해 왕조의 근간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후 각지에서 군벌이 난립하며 중앙통제는 무너집니다. 황제는 동탁, 조조, 원소와 같은 권신들의 손에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했고 결국 서기 220년 조비가 한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위나라를 세우며 한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중국은 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록 혼란 속에서 막을 내렸지만 한 왕조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유교를 국학으로 확립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하며 행정과 문화의 표준을 정립한 최초의 제국이 바로 한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인이 스스로를 한족이라 부르고 문자를 한자, 문화를 한학이라 부르는 것, 그 모든 뿌리는 이 한 왕조의 시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단 삼국시대 진진트 왕조, 남북조 시대 서기 220년, 한 왕조가 멸망하자 중국은 장기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위촉고라는 세 나라가 천하를 나누어 다투며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서사화된 시대가 펼쳐집니다. 비록 삼국시대는 6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훗날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날을 통해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자면 가장 먼저 성립한 국가는 알위웨이 산으로 서기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웠습니다. 위나라는 화북의 넓고 비옥한 지역을 장악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탄탄한 기반을 갖춘 세력이었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토지제도 개혁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 강력하고 규율 잡힌 군대 조직을 통해 위나라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놓은 인물이었습니다. 촉한슈한은 서기 221년 유비가 세운 나라로 험준한 지형의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비는 한 왕조의 부흥을 내세워 정통성을 강조했고 제갈량 좋은 관우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략과 정치적 이상은 분명했지만 인구와 자원이 부족해 위와 외비의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호동, 우짜은에는 서기 가지미 25년 송원이 건국해 장강 하류, 오늘날의 강서 절강 일대를 지배했습니다. 뛰어난 수군과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지형 덕분에 동호는 약 반세기 동안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 208년의 적벽대전은 촉호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격파한 대규모 수상전으로 이후 중국이 세 나라로 분열되는 구도를 결정지은 역사적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삼국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손을 잡으며 끊임없는 전쟁과 책략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영웅과 명사들이 대거 등장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는 문학 속 이미지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기반을 가진 위나라가 우위를 점했고 서기 263년 촉한은 멸망합니다. 이후 위나라의 실권은 점차 사마씨 가문, 특히 사마소에게 집중되며 왕조 교체의 길로 접어듭니다. 서기 265년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진진, 왕조를 세우며 서진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는 서기 280년 마침내 동고를 정복해 약 100년간 이어진 분열을 끝내고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무제가 사망한 직후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며 국가 기반은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팔왕의 난이후구실 성경병입니다.
황족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국력은 소진되었고, 이를 틈타 북방의 유목기 민족 세력이 대거 봉기합니다. 결국 서기 36년 수도 장안이 함락되며 서진은 붕괴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250년이 넘는 장기 분열기, 즉 남북조 시대로 접어듭니다. 북방에서는 흉노 선비 등 여러 이민족 세력이 나라를 세우며 556국이라 불리는 복잡한 정국이 전개됩니다. 이들 국가는 비한족 왕조였지만 점차 중국식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특히 북위 시대에는 효문제의 한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문화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진 왕조의 후예들이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 삼세현벤치를 산중지민을 세웠고, 이후 송제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조가 잇따라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했지만 남방은 한족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학문과 문학, 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북방이 이민족 지배 아래 놓인 동안 중국 문화의 맥은 남쪽에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남북조 시대는 전쟁과 이주, 분열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문화적 융합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북방의 지배층은 한자를 배우고 유교적 윤리와 행정제도를 도입하며 점차 한화되었고, 이는 이후 통일왕조의 토대가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남북조 말기까지 이어진 약 400년의 격동은 중국 역사에서 정통과 혼란이라는 개념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 시대의 경험은 훗날 수당 왕조가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고 찬란한 황금기를 여는 출발점이 된 수스의 왕조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 수스의 당탕 시대. 통일에서 전성기로 300년이 넘는 분열과 전랑 끝에 중국은 다시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 중심에 선 왕조가 바로 수스의입니다. 비록 수나라는 40년도 채 존속하지 못했지만 무너진 질서를 재건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정비하며 이후 당나라의 찬란한 부흥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나라의 창건자는 양견으로 북주의 유력 귀족이자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옵체말차빌련 북주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하고 수문제로 즉위, 장안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남쪽의 진 제지첸 나라를 멸망시키며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약 300년에 걸친 중국의 분열을 마침내 종식시켰습니다. 수나라의 진정한 의의는 제도 개혁에 있었습니다. 수문제는 혈통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 등용 원칙을 확립하고 후대 과거제의 전신이 되는 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을 주현체제로 정비해 지방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후 당나라 행정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이 시기 가장 위대한 사업은 단연대운하 건설이었습니다. 황하와 장강을 잇는 2,000km가 넘는 이 거대한 수로는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북과 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식량과 군수물자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해지며 통일국가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수문제가 이룬 성과는 후계자 수양제대에 들어 급속히 무너집니다. 수양제는 재능은 있었으나 지나친 야심과 사치로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고구려 원정과 같은 무리한 전쟁, 호화로운 궁궐 건설, 과도한 부역과 증세는 민심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618년 수양제가 피살되면서 수나라는 짧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혼란의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연입니다. 북방 귀족 출신의 그는 태원에서 군사를 일으켜 장안을 점령하고 황제에 올라 당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당고조로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고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왕조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 이세민은 현모문의 변이라는 비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거쳐 686년 즉위해 당태종이 됩니다. 당태종은 탁월한 정치 감각과 인재 등용으로 명군의 상징이 되었으며 간언을 서슴지 않았던 위진과 같은 신하를 중용해 안정적인 국정을 펼쳤습니다. 당태종 시기 국가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군사 제도인 부병제를 운영하며 국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영토는 중앙아시아와 서북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며 당나라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외교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당나라의 전성기는 당현종 제위 초기, 이른바 개원성세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는 번영했으며 문화와 예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백, 두보, 백거이와 같은 대시인들이 활약하며 중국 문학사의 정점을 장식했고 수도 장안은 당시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는 페르시아, 인도, 신라, 일본 등지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 뒤에는 균열도 숨어 있었습니다. 현종 말기 양귀비에 대한 총애와 알록산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안사의 난 755 7지운육섭이 발생합니다. 중앙아시아계 장수 알록산이 일으킨 이 반란은 장안을 초토화시키고 수백만의 인구를 감소시키며 당나라의 국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당조정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실제 권력은 각지의 절도사들에게 넘어가며 군벌할 거가 본격화됩니다. 이는 당나라 쇠퇴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왕조는 장기간의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구봉 7년 당나라는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당나라가 남긴 유산은 지대했습니다. 행정제도와 과거제, 문화와 정치 이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델은 이후 동아시아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일본, 한반도,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 역시 당나라를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삼아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8. 5대 10국 우다이시고청과 송시종 분열에서 부흥으로 구종 7년 당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후 중국은 약 70년에 걸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를 5대 10국이라 부르며 북쪽에서는 5 왕조가 연이어 등장하고 남쪽에서는 10여 개의 자치 세력이 난립하며 삼국시대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정치 지형을 형성했습니다. 북쪽의 5 왕조는 후량, 후당, 후진, 후환, 후주로 구룡긴 7년부터 60년까지 짧게 존속했습니다. 이들 왕조는 대부분 군벌 출신 장군들이 세운 단명 왕조로 폭력과 정변을 통해 왕위를 차지하고 또 금세 몰락하는 반복을 겪었습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남당, 민, 남한, 경남 등 여러 나라가 경쟁하며 복잡한 분열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10국 시대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북쪽보다 전쟁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일부 국가, 특히 남당과 남한이 경제와 문화를 번영시켰습니다. 해상 무역이 활발히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송나라 해상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북쪽의 혼란 속에서 조광윤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960년 그는 전조연에서 정변을 일으켜 군사들의 지지를 받아 즉위하고 송나라를 건국하며 북송시대를 열었습니다. 송태조가 즉위한 초기 몇 년 동안 그는 주변 군벌 세력들을 차례로 설득하거나 복속시켜 중원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치를 숭상하고 무력을 경시한다는 정책을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내란을 예방했습니다. 송태조는 특히 유명한 병권 환수 정책을 통해 장수들의 군사 지휘권을 중앙에 반환하도록 설득하고 대신 관직과 보상, 안정된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 강화와 국가 안정의 전략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북송시대 동안 행정개혁과 과거제 확장이 추진되었고 혈통이나 세력보다는 학문과 능력에 기반한 승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유아기 관직 진출의 주요 길이 되면서 지식인 계층이 공고히 형성되고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송나라는 농업, 수공업, 상업의 회복과 폭발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폐교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개봉과 항주 등 상업 중심지가 번영하며 도시 인구와 상업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 기술이 완성되어 군사,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고 이후 중국 문화와 상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본질적 약점은 군사력이었습니다. 문치 위주 정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군대가 부족했고 북방의 강력한 세력, 특히 거란의 요리아오와 여진의 금진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긴장 속에서 천벤빔 27년 북송은 금나라에게 패배하고 수도 개봉이 함락됩니다. 송휘종과 송금종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을 정강지변이라 부릅니다. 이에 송조정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조구가 남송을 세우고 수도를 임한 현재 항저우로 옮깁니다. 비록 북쪽을 상실했지만 남송은 약 150년 동안 존속하며 문화, 경제, 해상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양자강 유역의 번영과 해상상업 정책 덕분에 국가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송 역시 북쪽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3세기 말 새로운 강력한 세력인 몽골 제국이 등장하며 송나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9. 원유엔 나라.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소수민족 왕조 수세기 동안 한족 왕조가 중국을 지배한 후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 쪽이라는 소수민족이 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왕조가 바로 원나라이며 창업자는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 호타르일리, 후비리에입니다. 원나라의 기원은 13세기 초 칭기즈칸의 몽골 원정에서 시작됩니다. 광대한 제국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한 후 쿠빌라이 칸은 동쪽 지역, 즉 중원을 이어받았습니다. 1111년 그는 정식으로 황제에 올라 사리 대원 다유엔이라는 국호를 선포하고 수도를 대도 오늘날 베이징나로 정했으며 1119년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원나라의 특징은 단순한 중국 왕조가 아니라 몽골 제국의 일부로서 정치와 행정체계가 매우 독특했다는 점입니다. 궁정에서는 몽골족이 지배 계층을 이루었고 한족은 신분과 지역에 따라 낮은 계층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몽골 서역 북방 한족 남방 한족 순의 신분 계층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비록 정복 과정에서 원나라는 잔혹하게 평가되지만 통일 후에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도 펼쳤습니다. 중국식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몽골식 조직 구조와 결합하였고 한족 관료는 재정, 농업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중용되었습니다. 원세조 쿠빌라이 칸 시기에는 남서부와 동남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군사 원정이 다수 시행되었으며 일본 대월, 참성 및 동남아 여러 왕국을 공격했지만 대부분 실패하여 막대한 인력과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나라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국제교역의 활성화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주요 교차점에 위치한 중국과 몽골 제국의 글로벌 영향력 덕분에 원나라 시대 중국은 동서문물과 기술, 무역이 활발히 교류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 상인과 사절단이 대도를 방문하며 번영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원나라는 전통 문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연극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상기, 두아환 등의 희곡이 등장하여 억압된 민중의 고통과 한족의 창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역시 다른 왕조와 마찬가지로 흥망성쇠의 법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호타르일리 이후 왕들은 점차 무능해졌고 몽골 황실대의 권력 투쟁과 한족 억압 정책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홍건적의 난 등 대규모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1368년 주원장이 홍건적을 이끌고 대도를 점령하면서 마지막 원 황제는 북쪽으로 달아나고 100여 년간 지속된 몽골 지배가 종결됩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우고 한족이 다시 중국의 통치자로 돌아오는 역사를 열었습니다. 10. 명민나라 한족이 세운 마지막 중국 왕조 1368년 홍건적을 이끌던 농민 반란 지도자 주원장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에 올라 명태조로 즉위하면서 명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명나라는 중국 역사상 한족이 세운 마지막 왕조로 몽골 지배 이후 중국 전통을 부활시키고 한족의 문화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치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며 경제를 발전시킨 명나라는 이후 수세기 동안 중국 사회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주원장은 가난한 출신으로
초기에는 승려 생활까지 했던 인물이었지만 즉위 후 부패를 엄격히 단속하고 강력한 관료 체제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황제가 절대권을 행사하는 육부 제도를 확립하고 재상 제도를 폐지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했지만 동시에 황제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어 독재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장려와 세금 감면, 수리시설 복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대운하 복원으로 곡물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농민 생활 안정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상업도 발달했으며 일본 동남아 서양과의 해상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정화, 차생허가 지휘한 대규모 원정 항해가 눈에 띕니다. 거대한 함대가 아프리카, 인도양, 중동까지 항해하며 외교적 영향력과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해상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명나라 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과 더불어 관료 기강해이, 황제 전횡, 외척과 내시 권력 남용 등으로 중앙 권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북방에서는 만주족이 성장하며 여진족을 통합하고 군사 조직을 강화, 명나라 북부 영토로 침입을 확대했습니다. 내분과 재정난, 백성의 불만이 겹치면서 천정경 44년 이자성이 이끈 농민 반란이 북경을 점령했고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자결하며 명나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왕조는 멸망했지만 명나라는 문화와 사회에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교적 가치가 강화되고 과거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민속 예술, 도자기, 서예, 회화가 꽃피었습니다. 또한 북경 성곽 자금성, 그리고 대부분의 만리장성이 명나라 시대에 대대적으로 보수되어 오늘날까지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11. 청창한 나라. 중국 봉건사 마지막 왕조 청나라는 대청이라고도 불리며 1944년부터 1912년까지 약 270년간 존속한 중국 마지막 봉건 왕조입니다. 만주족이라는 동북 소수민족이 세운 이 왕조는 명나라가 내란과 외세 압력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집권했습니다. 비록 한족은 아니었지만 청나라는 거의 3세기 동안 중국 전역을 통치하며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청나라의 창시자는 누르하치로, 그는 17세기 초 만주 지역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어 그의 아들 황태극이 즉위하며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남방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내부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천령 44년은 청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농민 반란 지도자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하고 명숭정제가 자결하자 명장수 오삼계는 사내관을 열어 청군을 끌어들였습니다. 청군은 반란을 진압한 후 신속히 권력을 장악하고 복림을 황제로 세워 순치제로 즉위시키며 중국 전역에서 청나라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청나라는 한족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특히 변발 정책과 같은 문화적 강제는 큰 반발을 일으켰지만 청조정은 회유와 억압을 적절히 조합하고 명나라의 행정체제를 상당 부분 유지하며 통치를 안정시켰습니다. 청나라 전성기는 강희제와 걸륭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황제에서 청은 영토, 인구, 문화, 모든 면에서 최대 번영을 누렸습니다. 강희제는 대만, 티베트, 신장 등 국경 지역을 정복하고 러시아와 몽골 등 외세를 제압하며 국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걸륭제는 이를 계승해 강건성세, 캉간생시트라 불리는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 이후 청나라는 점차 위기에 직면합니다. 관료체계의 부패, 관리의 비리,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과 농업 위기 등 내부 문제가 겹쳤습니다. 정치체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들어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며 아편전쟁, 1836, 1842 등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영토와 주권을 잃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태평천국운동 1805소
1888 열리국사, 의화단운동, 1881 등 민중봉기가 일어나며 청나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898년의 변법과 20세기 초 신정개혁 등 일부 개혁 시도도 있었으나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으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청나라의 종말은 1911년 신해혁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순원 등 공화주의 혁명가들이 주도한 이 혁명으로 1912년 마지막 황제 부의제가 퇴위하며 2000년 넘는 군주제 시대가 끝나고 중화민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나라는 인종, 문화, 정치적 복잡성을 모두 담고 있는 역사적 시기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화 도전에 직면했고 번영과 몰락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청나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왕조의 비극이 아니라 문명 전체가 겪는 불가역적 변화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현대 중국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은 바로 이 청나라 시기와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12. 중화민국. 봉건에서 근대로의 전황이 중화민국은 1912년에 성립되어 2000년이 넘는 중국의 봉건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근대적 민주주의와 입헌체제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은 신해혁명의 결과로 순원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이 주도했습니다. 혁명은 단순히 청나라를 무너뜨린 것을 넘어 또 중국 사회 전반에 국민의식과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 중화민국은 순원의 삼민주의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삼민주의는 민족 독립, 민권 자유, 민생 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아 중국을 봉건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세의 간섭과 분할에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고 전국적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화정 초기 중국은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군벌들이 각지에서 권력을 장악하며 중앙정부를 무시했고 북방의 군벌 간 충돌과 서구 열강 및 일본의 개입은 국가를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순원과 국민당은 정치적 비전은 있었으나 군사력과 국제적 후원 면에서 부족하여 전국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1927년 장제스가 중앙정부를 장악하며 명목상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지역이 중앙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국민당 내부는 중국 공산당과 갈등을 겪으며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국공내전은 수십 년간 이어지며 20세기 중국의 가장 치열한 정치적 충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화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도 직면했습니다. 특히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시작된 중일전쟁은 1945년까지 이어졌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고 경제와 사회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연합국의 도움으로 끝나긴 했지만 국내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본 항복 이후 국공내전은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농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민심을 확보하며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부패와 무능, 사회 개혁 부족으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1949년 장제스는 모든 정부를 대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중화민국은 대만에서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대륙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중화민국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근대 중국인의 정치적 각성을 상징하며 교육, 산업, 농업, 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순원과 장제스 같은 인물들은 후대의 정치적 제도와 사상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됩니다. 13. 중화인민공화국, 현대 중국의 시작. 1949년 10월 1일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며 본토에서 중화민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결과였으며 공산당은 국가의 정원을 장악하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정부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지주 계급을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했지만 과정은 강압적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투쟁과 충돌이 발생하여 심각한 인도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산업 국유화가 진행되며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이 추진한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서구 강국 이상으로 산업화시키려는 시도였으나 현실적 준비 부족과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와 식량 위기가 발생했고 수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마오의 정치적 위상은 잠시 약화되었지만 199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을 통해 당내와 사회에 부르주아 또는 반동분자를 숙청하며 10년간 정치적 혼란, 교육과 경제의 정체, 수많은 인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현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록됩니다. 마오 사후 등소평이 점차 권력을 장악하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978년부터 중국은 중앙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하였고 선전과 같은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와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며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 환경오염, 관료 부패, 언론 자유 제한 등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특히 1989년天安門 사건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지식인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현대 중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후진타오와 시진핑 지도해 중화몽, 1대1로 등 대형 전략을 추진하며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앙집권 강화, 반부패 운동,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미국 및 서구와의 경쟁 속에서도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인공지능, 통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략적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부동산 위기, 국제환경 압력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 14억 이상,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부상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세계에서 발전 모델, 통치체제, 정치사상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14. 시진핑 시대의 중국, 중화몽과 전면적 전환.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웠는데 바로 중화몽사를 실현하여 강력하고 번영하며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전략적 비전은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 속 중국이 누렸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야망으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집권 초기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호랑이와 파리 척결 캠페인입니다. 이는 현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부패 운동으로 당, 군대, 국영기업 등 전 계층에서 수십만 명이 조사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절대적 권력자로 여겨졌던 주영강 같은 고위 인사도 기소되며 이 캠페인은 시스템 정화라는 평가와 권력 집중 도구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무제한 임기가 가능해졌고 이는 권력 집중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중국 지도체제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국내 정책에서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난세를 강조하며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당의 중심적 역할과 지도력을 강화했습니다. 공산당은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언론, 소셜미디어, 시민단체, 예술가와 학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혁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시장 강화에 주력,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5G 기술 등 전략적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기술 갈등은 산업 현대화 과정에서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대1로 BRI사를 추진하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경제지정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인프라와 무역 프로젝트를 중국 자금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부채, 투명성, 환경 문제 등으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정구사령부 체제를 도입하고 지역군의 전통적 역할을 축소하며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해군, 공군, 미사일, 우주기술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지역 패권과 군사 강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통제와 강력한 정치 모델은 국내에서도 도전 과제를 낳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개인 자유 요구 증가, 주거와 일자리 압박, 소득 격차,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은 장기적 안정과 성장 유지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초기 방역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강력한 봉쇄 조치로 경제와 사회생활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국민의 반발도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단순한 발전기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전환의 시기입니다. 중화몽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되었으며 내적 모순과 국제적 압력 속에서 권력 집중과 유연한 개혁, 빠른 성장과 장기적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5. 현대 중국,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는 여정과 앞으로의 도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주요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 힘을 바탕으로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이제 첨단 기술 생산의 중심지이자 경제 군사 외교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2위, 구매력 기준 PPP, 세계 1위에 올라 있으며 상하이 선전 베이징과 같은 도시들은 국제금융과 기술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청정에너지,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기술 패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차이나넷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상과 같은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1대1로 정책을 통해 60여 개국과 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망에는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우선 인구 구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증가하는 의료 복지 비용은 노동력과 사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또한 중국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 중국,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간 균형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의 제재와 제한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 차단, 반도체 수출 제한, 해외 기술 투자 규제 등은 단순한 경제 경쟁을 넘어 지정학적 힘과 가치 체계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역 간, 도시와 농촌, 엘리트와 노동자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교육과 취업 기회의 불균형, 엄격한 정보 통제 등은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중국의 이미지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남중국해, 대만, 신장, 홍콩 관련 문제로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외교적 강경 발언은 때때로 국가 이미지를 경직되고 대립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내부 생산 기반 강화, STM 교육 투자, 국영기업 개혁, 공공관리 기준 향상 등 전략적 계획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리더로서 위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은 수천 년의 문명 역사와
첨단 기술 시대가 교차하는 나라입니다. 정치 권력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지만 시장의 힘과 시민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5천년에 걸친 중국 역사는 소규모 부족 사회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각 시대와 왕조는 권력, 문화, 인간, 그리고 열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중국 역사 시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역사 탐험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